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5월 12일 13차 시 수업입니다. 자, 2시간에 걸쳐서 교생 선생님과 여러분들 수업 잘 하셨나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실습을 마치고 돌아가셔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EBS 4강 동학농민운동과 이제 갑오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교과서 해당 페이지는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인데 사실상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894년과 5년에 일어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이제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궁금한데 뭐 어떻게 피드백을 선생님이 지금 받을 수가 없어서 조금 걱정도 이제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에요. 이제 그래도 근데 강의를 아예 안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의 시작을 이렇게 풍자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그죠?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동학농민운동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청일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근대화 운동의 이름이 메이지 유신이었고요. 중국의 근대화 운동의 이름은 양모운동. 그렇다면 우리 조선의 근대화 운동의 이름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바로 배운 갑오 을미개혁.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화 개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건데 자, 이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풍자한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3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다 낚싯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사람은 2명, 앞에 있는 2명. 딱 보면 이제 좀 알지 않겠어요? 그쵸? 왼쪽은 사무라이, 그죠? 일본 사람입니다. 오른쪽은 변발이에요. 그죠? 청나라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이들이 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느냐? 뭘 잡기 위해서? 물고기. 어떤 물고기예요? 여기 보이네요. 친절하게 글씨도 써 있어요. 꼬레아, 그죠? 조선의 물고기를 이 두 나라가 내가 먼저 잡아야지 하면서 서로 이제 신경전을 펼치면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요. 아직 낚싯대를 들이우지 못하고 그쵸?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자에 보면 러시아라고 써있죠. 그쵸? 당시 아직 러시아는 조선 무대에 진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차일피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선을 놓고 이 일본과 청나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러한 풍자화입니다. 다음 그림도 볼까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깔고 지나가요. 두 명의 군인이, 그죠? 이 군인들, 뒤에 있는 사람은, 너무 명확하네요. 변발에 청나라 군인을 말하는 거고, 요 앞에 변발을 막 잡고 먼저 앞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일본 군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이 눈먼 장님이죠. 아무것도 몰라. 조선은 아는 게 없어요. 그쵸? 굉장히 묘사를 적나라하게 했는데요. 이 조선의 선비를 밟고 지나가는 이 두 군인,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판에 끼지 못하고 저 뒤에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어느 나라, 맞아요. 추운 러시아니까 털모자 썼네요. 러시아 군인은 그쵸, 바라만 보고 있는 1894년 청일전쟁을 묘사한 풍자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일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시작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그 계기가 되어서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 배웠죠. 그죠? 자, 이러한 풍자와 이 시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는 연표를 좀 보려고 합니다. EBS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계속해서 이제 강의마다 연표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강의를 시작하시는데요. 근현대사는 정말 연표가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연도를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굉장히 촘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연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인과관계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연표를 이제 이용해서 이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풍자화들이 왜 그런 풍자화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아이고야.
1863년 이제 고종이 즉위하는 것부터 선생님 써볼게요. 고종이 1893년에 이제 즉위를 이제 맨 처음에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대신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이제 했었잖아요. 그죠? 한 10년 정도 이제 쇄국으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다가 73년이 되면 이제 고종이 친정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직접 정치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화의 바람으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1875년 운요 사건을 계기로 그 이듬해인 1876년에 우리는 일본과 가장 먼저 근대적인 조약, 하지만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당했던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나라한테 답습하는 그러한 이제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문호를 가장 먼저 개방시킨 사람.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치면서 이제 점점 조선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1882년도에 무슨 사건이 터져요?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별개군에 의해서 차별받던 이제 구식군인들이 화가 났어요. 또 당시 개항과 개화로 인해서 당시 너무너무 점점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하층민들이 여기에 대거 가세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이때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잘 이렇게 피신을 가서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모군란 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의 난을 진압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내정을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선 선점했는데 갑자기 청나라가 나타나서는 점점 조선에서 청나라의 입김이 세지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놓고 아까 그림처럼 일본과 청나라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청나라가 우세했어요. 왜냐하면 2년 뒤에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또 정변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갑신정변이었어요. 그쵸? 이때도 마찬가지로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청해 군대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되게 되면서 뒤로 갈수록 우리나라에서의 청해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막 안달, 조바심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1894년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동학농민운동이었어요. 그죠? 이 운동이 생각보다 거셌어요. 정부에서 막을 수 없었어요. 전주성을 함락당했어요. 위급해진 정부는 또 다시 청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문제는 예전에 갑신정변 때 두 나라 간의 텐진조약 체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일본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모두 다 주둔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청일 전쟁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깁니까?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됐었어요. 그죠?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은 그 대가로 당시 어떻게 됐냐면요. 땅을 얻었어요. 일본 이 색깔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일본이 여기서 승리를 하고 당시 그 대가로 땅을 얻었는데요. 그 땅은 어디냐면요. 선생님 살짝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옆에 이렇게 중국 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옆에 중국 땅인데 여기 하나 튀어나왔죠. 그다음에 또 여기도 하나 튀어나왔어요. 이게 바다로 튀어나온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반도라고 얘기하죠. 쑥 들어간 것만이라고 하고 두 개의 반도가 있는데 여기는 산둥 반도, 그다음에 여기가 랴오둥 반도예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긴 대가로 이 랴오둥 반도라고 하는 곳을 당시 청나라로부터 뺏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일본도 섬나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시 일본은 계속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랴오둥 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겠죠. 근데 이 지역을 옛날부터 노리고 있었던 애가 있었어요. 따뜻한 나라로 쪽으로 내려오고 싶은 누구예요? 러시아가 계속 여기를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여기를 차지하니까 러시아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어머,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일본이 나보다 먼저 대륙으로 진출, 더 아래 저기 중요한 저 지역 차지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러시아가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인 189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일본에게 압력을 행사하죠. 근데 왠지 혼자 하면 일본이 그치? 자신의 세에 눌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어깨 친구들, 등치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죠. 걔네가 누구였습니까? 러시아가. 친구들, 프랑스, 또 누구였어요? 독일. 이런 애들을 끌고 왔어. 그래서 양쪽에 세우고서는 어떻게, 야, 너 저거 어떻게 청나라한테 돌려줘! 라고 이제 압력을 행사한 거죠.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깨갱하고 아니 전쟁에서 이겨서 그쵸? 얻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을 청나라에 돌려주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었어요. 이렇게 되자 뭐야 우리나라는 어떤 이제 노선을 택하게 되느냐. 우와 러시아 장난 아니게 괜찮은데 그치?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본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가 그치? 이렇게 삼국 간섭을 벌이게 되자 우리나라 당시 정부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은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친러 내각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손을 잡기 위한 물밑 작업들을 막 벌여나갔던 거죠.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조선을 손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러시아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일본의 입장에서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일본은 이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그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을미해에 을미사변을 이제 일으키죠. 당시 러시아와 손을 잡는 가장 핵심 그 주도 세력을 명성황후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때 우리가 을미사변까지 일으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듬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겨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공사관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색깔이 제대로 나오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맞아요. 이때 일본이 승리를 하고 이 삼국 간섭과 결국에 을미사변까지 일본이 단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고종이 아관파천을 이제 단행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놓고 일본은 또다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워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러시아와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러다가 이 사태가 언제 종료가 되느냐 바로 1900, 안 배웠어요. 이거는요. 바로 이때 마지막 한방 러일 전쟁 때 사건이 일단락 나게 됩니다. 이 종이 이게 안 가네요. 갔나요? 자, 러일 전쟁. 러일 전쟁에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일본의 식민지 됐잖아요. 당연히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슬프지만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1904년도에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놓고 누구를 보내버렸습니까? 청나라 보내버렸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보내버렸어요. 러시아도 보내버렸어요. 더 이상 일본이 거칠 게 없었겠죠. 그래서 1904년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아이고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죠? 1905년 나중에 배우겠는데 이때 이제 을사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1910년도에 이제 우리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 병합조약을 체결하는데 사실상 1905년도 을사조약에서 우리는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쵸? 거의 식민지로 전락한 거나 다름없는 조약이 이제 을사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조약을 맺으면서 결국에는 5년 뒤 우리는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 해방을 맞습니까? 1945년도에 해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36년 정도 되는 시기 우리는 일제히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식민지가 되기까지 일본은 청나라와도 한판 대결을 벌이고 일본은 두 번째로 러시아와도 한판 대결을 벌이다가 결국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선생님 먼저 설명했어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넘어가느냐? 교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교과서 이제 처음인가요? 22에서 23페이지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풀이는 해야 되죠. 그죠? 자, 교과서 22페이지 이제 동학농민운동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동학농민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괜히 없앴네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요, 맨 처음에 여기 윗단락 보면요. 동학농민운동,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도정치 시기에 먼저 생겨났었잖아요. 그죠? 세도정치 시기에 생겨나서 굉장히 확산이 됐다가, 1대 교주가 이제 처형당하고 나서 위축이 됐었는데, 2대 교주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동학이 이제 불이 붙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죽은 교주 최재우의 누명을 벗기고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러한 약간 종교적인 것에 국한된 그러한 이제 운동으로 맨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탐악하는 관료들 이런 사람들 특히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심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러한 기존의 봉건적인 지배 체제에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종교적인 성격에서 사회적인 성격 혹은 정치적인 성격으로 이 동학농민 운동이 이제 약간 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서 동학농민 운동은 크게 3차례에 걸쳐서 봉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고부 지역에서 일어난 고부 농민 봉기가 이제 그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농민 봉기, 2차 농민 봉기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다 동학농민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의 성격은 맨 처음에는 종교적에서 시작했지만 크게 이제 2가지 성격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여기부터 볼까요? 크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여기 나오네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벤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지배층의 이 수탈에 맞서서 봉건적인 사회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봉건적 성격.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2번째.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얘는 뭐예요? 외세의 침탈에 내가 반기를 든다. 한마디로 반외세적인 성격. 그죠? 이러한 것으로 봉기를 맨 처음 이제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이제 동학농민 운동의 똑같이 성격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자료 1에 보면 당시 전조 화약을 맺을 때 이제 동학 교도들이 제시했던 너네 잘못한 거 폐정을 개혁해줘라고 하는 이제 요구 사항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관오리 징계하고 간신 이래 징계하고 다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봉건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똑같은 거 계속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료 2번 보세요. 당시 그 2차 동학농민운동이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체포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하는 것을 이제 재판 기록을 발췌한 내용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작년 3월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다고 하니 무슨 사연으로 그리 했는가?
이거 뭐예요? 1차 농민봉기 왜 일으켰느냐? 그거죠. 그죠? 자, 조병갑이 수탈이 심해서 했다. 반봉건적인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전주화약 이후에 다시 난을 일으킨 이유. 2차 농민봉기 왜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땡땡이 개화라칭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고 임금을 놀라게 했다. 이거 누구예요? 일본을 가리키는 거겠죠. 일본이 경복궁을 침입하고 청일전쟁 도발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일본인과 접전을 해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었다. 이게 무슨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까? 반외세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적인 개혁을 이제 강요를 하게 돼서 이제 갑오개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특강을 했을 때 중국의 근대화 운동의 이름은 양모운동이었고요. 일본의 근대화 운동의 이름은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근대화 운동의 이름은 뭐냐? 바로 지금 등장하는 갑오개혁, 그리고 그 이듬해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했던 을미개혁. 그래서 갑오 을미개혁이 우리나라의 근대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운동은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운동과 어떻게 다른가? 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오개혁의 내용이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달라진 사회의 모습 한번 요 아래에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갑오개혁으로 달라진 모습을 찾아서 설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자,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신분제, 노비제, 근대적인 개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폐지한다. 그리고 과거를 폐지해서 이제는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뽑겠다. 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개혁의 내용일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과부의 제후는 자유에 맡긴다. 우리나라에 이제 선생님 조금 이따 끝날 때 영상도 보여주겠지만 조선 중기 이후부터 굉장히 조선의 여인들이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왜 흔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과거로 갈수록 여자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자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을 것이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고려시대도 배웠지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지위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그냥 괜찮았어요. 그 정도면 괜찮았어요. 근데 조선 중기부터 점점 조선 후기에 진짜 조선 여인들의 삶이 정말 극도로 지위가 사회적인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우리 배웠어요. 살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살인들 누구였습니까? 성리학자들이죠. 오로지 성리학만 맞아 신진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등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 속속 등장해가지고 막 사화를 막 겪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중에 이제 붕당 정치의 주역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모르는 얘기 너무 열심히 했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조선 중기부터 이 살인들이 등장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여자들이 절대 재혼을 못해요. 그래서 막 비 세워주고 막 이런 일들 이게 다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때 근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과부가 이제는 재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치?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는 그런 개혁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 볼까요? 재판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얘는 뭐냐면 사법을 독립시킨다는 거야. 선생님 오늘 강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얘기가 길어지고 있네요. 자, 얘는 뭐냐면요. 조선시대에 이제 사법권을 이제 지방에 이제 보통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사법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요. 사또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춘향전을 보면 이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제 그 고을에 사또가 파견이 되잖아요. 그죠? 그 밑에 이제 아전이 있고요. 이 사또는 뭐라고 불렀냐면 사실은 수령이에요. 조선시대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관료를 수령이라고 합니다. 이 수령은 그 동네의 킹왕 짱이에요. 왕 대신입니다. 따라서 수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 사법권, 재판할 수 있어요. 행정권, 그 지역 사람들 다스리고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또 심지어 뭐도 있었냐면 군사권, 군 지휘관 그 권한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대한 권력을 이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였죠. 춘향전에서. 응? 근데 이때 사법권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수령이 재판,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이 사람이 가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수령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수령이 탐관오리가 됐어요. 변질이 됐단 말이야. 그죠? 나쁜 관리로 이렇게 마음을 나는 나쁜 관리야. 이제 오늘부터 탐관오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수령을 제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 그걸 고스란히 백성들이 다 이제 당해야 되는 건데 이때 사법권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쵸? 조금 더 근대적인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때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따라서 이때 사법권을 독립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개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설명이 길어졌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자, 여기는 삼국간섭과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EBS 강의 잘 보고 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전체적인 흐름도 설명해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요 부분 보겠습니다. 갑오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 부분 볼게요. 자, 갑오 을미개혁에는 근대사회를 지향하던 개화파의 의지와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 라고 하는 거 의의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의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84년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들이 이제 어떤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고요. 또 동학농민군도 패정을 개혁해달라 여러 가지 교정청을 설치하고 직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제대로 그것이 반영될 수 없었는데 그들의 그러한 요구가 일부 여기서 반영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점은 이제 의의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다음 두 번째, 기존의 낡은 제도와 관습, 이러한 폐지, 그치? 그런 것은 근대적인, 개혁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갑오 을미 개혁의 의의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신분제를 노비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도 폐지하고 그쵸 등등등등의 이러한 낡은 제도 관습을 폐지하려고 하는 근대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 의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아래는 이제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한계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한계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보세요. 개혁의 주도 세력이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한 개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쵸? 일본의 주도에 의해서 그쵸? 일본에 의존하yan 개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이 개혁을 크게 지지하지 않았다. 위로부터의 그냥 개혁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한계점이다. 일본의 어떤 입김이 작용한 개혁이었기 때문에요. 또한 일본의 그러한 입김이 작용한 그러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군사제도 개혁이 소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갑오 을미 개혁은요. 근대 개혁이잖아요. 근대화. 그죠? 우리나라가 근대화하기 위한 개혁이란 말이에요. 메이지 유신, 양무운동 이런 운동처럼. 근데 사실상 이때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 근대화하기 위한 가장 필수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외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또 외세를 막아내고 우리가 스스로 부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됩니다. 국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갖고 있어야 근대화적인 정책도 혹은 시설도 군사력도 키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근대화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 군사력 증강,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갑오 을미 개혁.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막 군사력 증강시키고 상공업 막 진흥시키는 개혁하면 일본이 가만뒀겠어요? 두지 않았겠죠. 그쵸? 따라서 제일 중요한 군사제도 개혁,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상공업 진흥책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일본의 입김 때문에. 그쵸? 안타까운 점이에요. 또 세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 농민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큰 한계점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요,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뭐든지 다 땅을 기준으로. 왜? 농사를 짓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조선 후기에 굉장히 토지 문제가 심각했어요. 극소수의 몇 명의 지주들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을 잃거나 아니면 전락을 해가지고 떠돌거나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그들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일, 그치? 가장 원하는 개혁은 토지제도 개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염원하는 가장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토지제도 개혁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겠지만 메이지 유신 때요. 메이지 유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개혁이었잖아요. 일본이. 그쵸? 근데 그때는 거기 토지제도 개혁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런 개혁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아무튼. 자, 그럼 여긴 문제가 남아있네요. 그죠? 내용 정리 쏙쏙 문제풀이 하면서 오늘 그럼 수업을 좀 마칠까요? 빨리빨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진개합하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땡땡땡땡을 일으켰다. 이거 뭡니까? 정답이요. 알죠? 뭐예요?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입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더욱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진 사건이고요. 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땡땡땡을 불법으로 점령했어요. 그죠? 거문도 사건이라고 부르는 1885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2년 정도 영국이 생뚱맞게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그러니까 참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외국의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막 불법으로 점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조하약 이후에 해산한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 자치적인 개혁기구인 이것을 설치해서, 이거 되게 중요해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뭘까요? 교정청, 집강소였어요. 교정청은 뭐였느냐? 교정청은 정부에서 이들의 요구 조건을 이제 들어서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교정청을 설치했는데, 청일전쟁이 바로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갑오개혁을 강요하면서 교정청이 없어지고 군국기무처가 대신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중심기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명성황후 시해와 이것의 한거에서 유생들을 중심으로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 의병 운동인데요.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명성황후 시해 을미사병과 뭐였어요? 단발령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요,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뭐 신체, 뭐 이런 털, 머리카락, 피부 이런 것들은 절대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이제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때의 단발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당시 최익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 목을 자를 수는 있지만 머리를 자를 수는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두단, 불가, 단발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절대 불가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단발령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강행하면서 많은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제 항일 최초의 의병 운동이 이제 이 을미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옳은 내용 동그라미, 틀린 거 X하세요. 동학농민운동은 안으로는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반, 땡땡. 계속 나오네요. 반, 땡땡. 반 본건, 그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 한 운동이었다. 이건 뭐예요? 반, 땡땡. 반, 외세죠. 맞습니다. 두 번째, 고종은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죠, 그죠? 아관파천입니다. 1895년. 1896년이죠.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인 1896년에 고종이 처소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네요. 이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을미사변, 삼국간섭, 청일전쟁, 고부농민봉기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여러분들 시험 보면 이런 문제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연도를 안 외워도요. 이 인과관계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도 연도를 한번 써볼까요? 을미사변은 1895년, 삼국간섭도 1895년, 청일전쟁은 1894년, 고부농민봉기도 1894년입니다.
자, 그럼 뭐부터 해요? 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고부농민봉기가 먼저겠죠. 1894년에, 그쵸? 그 시작을 알리는 게 이제 고부농민봉기였어요. 그래서 고부농민봉기가 1차 농민봉기로 이어지고 막 전주성을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청일군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말을 안 듣고 안 돌아간 다음에 청일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청일전쟁이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꿀꺽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러시아가. 이럴 순 없어. 어깨 친구들 누구였어요? 누구? 프랑스? 또 누구? 독일이었죠. 그죠?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야, 이씨, 돌려줘! 라고 청나라에게, 일본에게 외압을 가하게 되자 일본이 청나라에게 다시 랴오둥 반도를 깨갱하면서 돌려줘야 됐던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 러시아가 저런 나라였네.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누구랑 친하게?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자.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수가. 내가 어떻게 해서 전쟁에 이겨서 조선을 손아귀에 넣었는데 하면서 당시 친러의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한 명성황후를 어떻게 하죠? 시야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을미개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인 1896년에 고종이 너무 무서워 악관으로 파천하는 그치?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선생님이 사실 선생님 설명을 하자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치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그죠? 강의는 짧은 게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고종이 악관 파천한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관 파천 한 나라의 왕이요. 다른 나라의 공사관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을 예로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요. 저기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청와대가 너무 무서워하면서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미 대사관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의 체면과 위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차시 구성을요, 일주일에 EBS 한강, 선생님 한강 해갖고 이렇게 나가는데 조금 더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도 이제 조금 이제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속도를 좀 진도를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 잘 들었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비를 위해 목숨을 끊은 여인들, 우리는 그들을 열녀라고 부른다.
절개를 잃는 것은 지극히 큰 문제고 굶어 죽는 것은 지극히 작은 문제다. 송영의 아내가 3년상의 예를 다하는 것으로 연료의 반열에 올랐으니 어찌 옳다 하겠는가? 옛날에 이른바 연료는 지금의 과부다. 과부로 사는 것조차도 절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물과 불로 뛰어들거나 독약을 마시고 목을 매 죽는 것을 마치 낙지를 밟듯한다. 어찌 지나친 일이 아니겠는가. 목숨보다 값진 연료의 길을 선택한 그녀들. 저 산에는 열행의 이름으로 포장된 여인들의 희생이 있었다.